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 3월 29일은 바로 의주 학생의거의 날이 되겠습니다. 김인현, 그러니까 1919년이죠. 서울 그 파고다학원, 그때는 경성이었죠. 네. 일제시대였으니까. 거기서 파고다공원이 아니라 탑골공원이죠. 네. 그 이제 독립선언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큰 그 만세운동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29일이 돼서는 이제 의주에서도 만세를 부르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세를 부르던 군중은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습격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살 사건이 이제 사람이 사상을 당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 헌병과 또 충돌이 또 발생이 돼 갖고서 아주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의주 학생 의거라는 이 어떤 울분에 찬 독립을 향한 그런 학생들과 그다음에 진짜 백성들의, 네, 정말 헐벗고 굶주린 압박을 받던 백성들의 그 일종의 동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하게 된 일본 헌병들이 이제 있었죠. 일본 헌병 니뽕 겐페이라고 그 일본말로 발음을 하면 되겠죠. 네. 헌병 겐페이, 예, 겐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일본 헌병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주 학생의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주 학살 사건은 3.1운동 때 일본군이 의주의 시위군중을 학살한 사건이다라고 돼 있네요. 네, 시위군중이라는 게 결국은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런 우리나라 이제 어, 그 국민이었을 텐데, 하여튼 일본군이 이제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났을 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살이 이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29일 일본군은 의주군 고령상면 영산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군중을 습격하여 그중 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때 친척들은 시체를 운반하여 헌병 주재소로 옮겨 통곡을 하면서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매장하지 않겠다고 항의를 하니까 또다시 거기서 또 충돌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추가로 이제 사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줄 안 되는 그런 설명이지만은 그 의주에서 인제 독립 만세 운동을 이제 부르다가 결국은 일본군한테 특히 이제 헌병들한테 이제 당한 거죠. 헌병 주재소로 옮겼다가 인제 다시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다른 아주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아주 몇 마디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그 시위 군중을 향해서 뭐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사람을 사상 즉 죽이고 또 부상당하게끔 했다. 하는 그 존재. 즉 헌병이죠. 일본 헌병. 우리나라도 인제 그 군에서 인제 헌병이라는 말을 쓰다가 근데 헌병이 그 MP죠, MP. MP는 밀리터리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군사 경찰이라고 인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헌병 이게 일본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일본에서 온 용어가 대부분이에요. 근대화를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영어 서양말을 어 한자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한자어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가 상당히 많죠. 심지어는 한자에 뭐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도 그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쓴 거 많아요. 사실 한자는 동이족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자도 우리나라 문자입니다. 자꾸 뭐 중국 문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아 갖고 많이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음 한자가 그 동이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건 그 중국 역사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은 그 얘기고 헌병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겐베이. 이 저 헌병 헌자 우리나라의 히읗은 쟤네들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네. 그래서 헌병 겐 병을 빼이 이렇게 발음하죠. 겐베이. 우리가 그 당구장에 가서 이렇게 구르씩 그 편 먹고 당구 치는 걸 겐베이 친다고 그러는데 발음이 똑같은 거죠. 네. 그게 헌병은 아니고. 음 자 헌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죠. 제일 먼저 일본 육군에서 행정사법경찰을 맡은 병과다. 이건 뭐 우리나라 군대도 뭐 마찬가지고 미국 군대도 마찬가지죠. 예.
두 번째, 일본 헌병대는 민간인에게도 일반 경찰 업무를 실시하여 민간인에 대한 검문, 체포, 구금, 수사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라는 대신 군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군국주의. 군국주의라는 게 결국은 군인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병대가 민간인까지 이렇게 사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이제 경찰이 있었죠. 순사라고 하는.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일본 저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끝이고 막 그랬는데 참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또한 해외의 첩보 공작이나 국내의 정치 사찰까지도 맡는 등 소련이 NKVD나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은 역할을 했다. 즉 뭔가 비밀 사찰 조직 같은 그런 정보기관 같은 그런 일을 헌병이 이제 했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요. 특히 조선과 대만에서 억압적인 식민 통치를 행하는 직접적인 무력이었다. 음, 그러니까 헌병 병력을 이용해 갖고서 이제 그런 억압 통치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일본 육군은 1881년 프랑스 헌병 제도를 모방한 헌병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헌병이라는 어떤 조직을 갖다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런 제도를. 그래서 이제 한번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 헌병이 조선인 공개 처형, 이게 1900년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1900년대니까 뭐 1910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내줬기 때문에 뭐 엄청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건 짐작이 됩니다. 1907년 한일 신협약에 따라 조선의 경찰권은 일본의 위임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벌써 1907년에 막 우리나라 조선에서 경찰권을 일본에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뭐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됐으니까 하기사 이제 치안 유지를 이제 일본 경찰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군사 경찰로 하여금 독립운동까지도 이제 억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907년 7월 1일에는 조선인 헌병 보조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헌병 보조원은 육군 2등병권 1등병에 준하는 대우를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07년 9월 10일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에 관한 칙령이 폐지되고 새롭게 조선주둔 헌병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그래서 헌병사령관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을 겸하여 일반 경찰과 군사 경찰을 총괄하겠다. 엄청난 그 무력을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헌병사령관이. 조선인이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3.1 운동 이후에 이제 그러한 제도를 갖다 폐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첩보 활동도 이제 하는 거예요. 1920년대, 30년대 헌병대는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고 삼국 동맹 이후에 헌병대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보기관과 정식 관계를 갖다. 삼국 동맹은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맺은 동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사찰도 했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사상범 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도 사찰. 또 이제 범인 이전의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 같은 것들을 이제 어, 실행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 외의 임무에는 이제 전시의 여행증을 발급하거나 징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에 대한 선무 활동, 뭐 선전 활동이죠. 심리전 같은 거. 그다음에 방첩 및 보안 활동, 포로 및 포로 수용소 관리 등의 책임이 있었고, 전후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서 처형된 전범 중에 헌병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의 그 조직 내부를 보면은 사령관의 계급은 중장이네요. 별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시 1945년에 헌병의 총병력이 36,000명이나 됐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36,000명이면. 그다음에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과 같은 식민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점령한 각 지역까지 파견되어서 쫙 분포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 분포가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헌병은 시험으로 선발이 되었으며 교육 후에는 상등병의 계급을 어 그러니까 1병과 2병을 건너뛰고 상병의 계급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등한 급여, 그러나 병과 규모가 작아서 제한된 승진. 급여도 많이 줬네. 그러나 뭐 위에 36,000이라고 하지만 전체 일부 그때 당시 일본의 그 병력 규모에 비해 보면 어 뭐 적은 규모죠.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길도 이제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와 무기를 한번 볼까요? 헌병은 일본도와 권총을 휴대하였고 유사시에는 사병들은 소총을 휴대를 했다. 그리고 경찰과 마찬가지로 근무수첩, 호루라기, 포승줄, 수갑 등을 휴대를 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군종 봉기에 대비해서 헌병이 수류탄까지 투자를 하고 있었네요. 그다음에 헌병은 자신의 병과를 나타내는 헌병이라고 적힌 완장을 착용을 했다. 이거 뭐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헌병이 나올 때 이 완장을 차고 있죠. 뭐 아무래도 뭐 헌병이라고 둘러야지 인제 눈에 확 띌 테니까. 우리나라 군인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헌병이라고 인제 그 요새는 인제 군사경찰 이렇게 쓰여 있는 거를 입고서 그 활동하는 게 TV에서 가끔 본 것 같아요. 그런. 자 그래서 이런 그 헌병이 많이 인제 조선 땅에서 인제 활동을 했고 뭐 물론 점령지에서 다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이제 우리나라 관련자를 한번 볼까요? 이제 김창룡이 좀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40년 초에 만주 신경 장춘에 있는 관동군 헌병 교섭소에 들어가 25 세에 관동군 헌병 보조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가와 중국 항일 인사를 잡아들이는 등 2 년간 무려 50여 건의 항일 조직을 적발 검거한功勞로 헌병 5장으로 특진이 됐다. 음. 5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계급 체계가 달라 갖고 우리 지금 군대하고 5장이면 하여튼 뭐 그 병들 중에서 인제 상당히 저 장자가 인제 긴 장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인제 책임자가 된다는 얘기죠. 해방 후 북한에서의 처벌을 피해서 남한으로 도피하여 군에 입대를 했다. 음. 그러니까 군에 입대를 하면서 인제 헌병 출신이다 보니까 어 특무부대장. 이 특무부대장이 사실은 어 그 그 보안부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중장까지 승진을 했네요.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제 암살이 됐고 지금 현재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신상무이라고 또 인제 있네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인제 우리 입에 언론에 오르내렸던 사람들만 이렇게 한번 내역을 좀 알아봤습니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선생을 하다가 헌병에 자원 입대를 하고 상등병을 거쳐서 5 장까지 올랐음. 저 5 장을 일본말로 발음을 하면 고조가 돼요, 고조. 2004년 열린우리당의 당회장이었던 모 의원의 아버지로 밝혀졌다. 음 근데 참 일제 시대 때 인제 저는 이제 일을 했던 어떤 권력이나 뭐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사실 또 굉장히 그게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상당히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로 많이 인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사람들이 뭐 이게 진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쪽이 됐든 뭐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이쪽이 됐든 어 뭐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서로 비난하죠. 예. 뜯어보면 똑같은 인간들이. 참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소개된 그 두 사람 말고도 뭐 언론에 다 공개된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렸지만은 그 외에 다수 또 우리 그 일본 헌병 출신들이 많이 있죠. 예. 예. 하여튼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의주 학생 의거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날인데 그 학살 사건에 일본 헌병이 개입됐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헌병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예 하여튼 그 헌병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모티콘이 뭐 아주 선글라스를 끼고 딱인데 또 정보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끼죠. 네. 눈을 보이기 싫으니까. 눈을 보이면은 어 선한 사람은 표가 나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걸 딱 가리고서 아주 강인한 듯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 것 같아요. 예 이상 의주 학생 의거와 일본 헌병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 봤습니다. 김영우 TV의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